안녕하십니까. 명진학원 국어쌤 정철우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름 휴가 간 친구들을 위해서 비문학 3강 부분을 녹화를 떠드릴 거거든요. 자, 근데 오늘 몇 가지 제가 주의사항을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예전보다 제가 시험 대회 때 올려놨던 동영상보다 목소리가 조금 작을 겁니다. 이유가 제가 목 감기 걸려가지고 며칠째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목소리 좀 작을 테니까 스피커를 좀 올려주시고, 두 번째는요. 예전에 제가 시험 대비 때 올렸던 것은 필기가 돼 있었죠. 근데 오늘 부분은 파워포인트 작업이 이미 다 되어 있는 걸로 수업하기 때문에 판서 부분이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말로 설명하는 부분을 좀 이 동영상을 스탑하고 쓰더라도 제가 말로 설명하는 부분을 좀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제가 빨간 펜으로 판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명시하시고, 설명하는 부분은 웬만큼은 제가 파워포인트에 다 놓았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판서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3강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구조를 통한 글의 이해예요. 구조를 통한 글의 이해. 우리가 보게 되는 비문학 지문은 사실상은 굉장히 다양하죠. 언어, 예술, 과학, 철학 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보게 되는 시험 보게 되는 분야는 국어입니다. 그죠? 철학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고 예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사실 어려워할 필요가 없이 글의 구조만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거죠. 프로 1강이나 2강에서 배웠던 그 어떤 내용보다도 오늘 배울 3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1강이나 2강을 수업할 때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오늘 학습 목표예요. 첫 번째가 문단의 중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써 있죠. 쉽게 말해 봅시다. 간단하게 말하면 글의 주제를 파악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번은 문장 및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건데 결론은 문장 및 문단 간의 관계를 뭐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접속으로 나타납니다. 조금 이따 접속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3번 글의 구조를 통한 전체적인 핵심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즉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구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디 나타나는지 보자라는 건데 잠깐 짧게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보게 되는 비문학 지문은 짧게는 3개의 문단에서 많게는 7개의 문단 정도로 비문학 지문으로 제시가 되는데 대부분 첫 번째 문단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면 그렇죠. 화제 제시예요. 화제 제시고 맨 마지막 문단은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말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마지막 결론 문단이 된단 말이죠. 앞으로 이 글 전체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이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문단에서 핵심어를 찾아서 그 핵심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하고 두 번째 2번처럼 각 문단 간의 접속을 통해서 관계를 파악하고 마지막 글 전체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이 부분을 실제 지문을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독해 단계인가 써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이 어떻게 짜여져 글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제가 좀 노란색으로 좀 체크해놨죠. 쉽게 말하면 문장과 문장 내지는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나머지 부분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문이 한번 나와 있는데요. 자, 1번부터 기역부터 비읍까지 나와 있죠. 이건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되는 한 개의 문단 정도의 문장입니다. 한 개의 문단 정도의 문장인데 그것들을 각각 다 찢어놨어요. 기역부터 비읍까지 5개, 하나, 둘, 6개의 문장으로 쪼개놨죠. 이 문장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자는 건데 제가 좀 전에 학습 목표를 말할 때 2번에서 뭘 강조했었죠? 그렇죠. 접속어 강조했었죠. 그 접속어만 잘 보더라도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조금 더 쉬워져요. 자, 쉽게 봅시다. 자, 기억 봅시다. 역사는 어느 시대의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삶과 동떨어진 가치란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문학은 그 시대적 상황을 수렴한다.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따라서라고 돼 있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을 통해서 얻은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어디가? 디귿이, 그치?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을 통합해서 얻은 결론이 디귿이야. 따라서 착각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안목으로 그 안에 용해되어 있는 삶의 모습들을 예술적으로 형상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해를 갑시다. 현실적 상황이 제시하고 만들어내는 여러 요소들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이를 진지한 안목에서 분석하여 의미를 부여할 때 문학은 그 존재 가치가 더욱 핀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봐봐. 뿐만 아니란 말은 니을의 플러스 더하여서 추가하여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니을과 미음 부분은
결합하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뿐만 아니라 문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현실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거기에 사람이 옷을 입혀 살아 숨쉬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그럼 그런 면에서는 이 기억부터 미음까지 모든 내용을 통합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문학은 삶을 새롭게 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그 삶의 현실을 재창조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억부터 미음까지 내용을 모두 통합해서 얻은 결론이 어디 나와 있어? 비읍 부분에 나와 있다. 확인되니? 자, 이걸 표를 만들면 이런 형식이 돼요. 아까 봤던 것처럼 기업과 니을을 통해서 디귿을 만들었고 그 디귿의 결론에서 니을과 미음, 미음이 뭐가 나왔던 거냐면 그뿐만 아니라 접속가 붙어있던 부분이에요. 그치? 그래서 니을과 미음을 결합해서 디귿에서 파생되는 니을과 미음을 결합해서 마지막 결론은 어디 나왔다? 그런 면에서는 비읍에 나왔다. 자, 여기서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글은 흔히 두 가지 문단으로 볼 때 두 가지 구조를 취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던지고 시작하는 두 갈씩 문장이 있고 두 번째는 맨 마지막에 결론을 도달하는 미괄식 문장이거든. 현재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문장 같은 경우는 미괄식에 속하겠죠. 사실은 우리나라 글은 미괄식보다는 두 갈씩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아주 단순화시킨다면 100 중에 60은 두괄식이라면 나머지 40이 미괄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 문단에서 중요한 부분, 예전에는 글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이 처음과 마지막에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지. 이걸 좀 알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갑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좀 파악하면서 읽어라라고 하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짧게 간단하게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문인데 첫 번째 질문이에요. 가달락이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서론 부분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이 서론 부분 뭘 말할까? 그렇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밝힐 거란 말이야. 화제를 제시하거나 그 화제를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내지는 문제를 제시하거나. 그렇지. 자, 그럼 가에선 무엇에 말하고자 하려고 하니? 그렇지.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야. 그렇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그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어디 나올까? 그렇지. 나달라게 나오겠지. 그렇지? 자, 그럼 가부터 나까지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할게요. 가달락 갑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와 인터넷 쇼핑몰의 컴퓨터 사이에 오고 가는 정보를 읽어서 내가 입력한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면 정보를 주고받는 당사자 이외에는 그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즉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어떻다고? 안전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럼 그 안전한 방식인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뭔지를 나달라해서 설명할 거란 말이지. 바로 뭐라고 나오나 보자.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는 각각의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와 절대로 겹치는 법이 없는 한 쌍의 키를 준비한다. 내 컴퓨터가 준비한 키상을 각각 공개키 A와 비밀키 A라고 하자. 공개키 A는 다른 컴퓨터에 알려주는 데에 사용하고 비밀키 A는 내 컴퓨터에만 보관한다. 공개키 A로 암호화된 정보는 오직 비밀키 A가 있어야만 해독되어 원래의 정보로 만들 수 있으며 공개키 A를 가지고도 오타기죠. 해독될 수 없다. 따라서야. 아까 우리 배웠다시피 따라서는 어떤 접속을 하고 그렇지. 내용을 정리할 때 그렇지. 나달락 맨 마지막에 있어. 나달락 전체를 정리하는 거야. 그렇지? 따라서 비밀 K만 내 컴퓨터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되면 공개 K는 다른 컴퓨터에 알려주어도 무방하다. 자, 그럼 가와 나를 묶어봅시다. 가에서는 뭐에 대해 말할 거라고 밝혔니?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말할 거라고 밝혔고 화제를 제시했고 나달락에서는 그렇지. 공개키 암호화 방식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렇죠? 자, 다다락 갑시다. 자, 이제 인터넷 서점 책마을에 접속하여 책을 구매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경우를 생각해보자. 결국은 뭐야? 예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정리가 완료됐다면, 즉 이해가 됐다면 굳이 또는 시간이 없다면 굳이 다달락을 읽을 필요가 없는 부분일 텐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좀 더 구체화해서 얼만큼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안전한지 그 원리를 한번 이해해보자고. 책마을 컴퓨터가 공개키 B와 비밀키 B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 컴퓨터가 책마을 컴퓨터에 접속하자마자 두 컴퓨터는 자동적으로 자신들의 공개키를 교환한다. 즉, 그래서 앞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지. 앞에 자기 스스로도 이 글을 썼던 사람도 어렵다고 생각했나 봐. 좀 쉽게 정리해 줄 건가 봐. 직이란 데서 써서 그지? 내 컴퓨터는 B를, 책마을 컴퓨터는 A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제
내가 책을 주문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정보를 내 컴퓨터에 입력하면 내 컴퓨터는 이것을 책마을 컴퓨터의 공격키 B로 암호화하여 전송한다. 책마을 컴퓨터는 암호화된 정보를 자신의 비밀키 B로 해독하여 원래의 신용카드 정보를 얻는다. 공격키 B로 암호화하여 보내진 정보는 비밀키 B를 갖고 있는 책마을 컴퓨터만 해독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내 신용카드 정보를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론은 봐봐. 마지막에 또 나왔어. 불가능하다고. 그치? 그럼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해보면 뭐가 되는 거지? 안전하다고. 즉 다달락도 나달락에 이어서 안전함을 강조했고 그 원리를 설명한 거야. 그치? 자, 나달락 가봅시다. 내 컴퓨터의 공격키 A는 다른 컴퓨터에서도 알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나 나인 척하고 자기 컴퓨터에서 공격키 A를 알려주고 책을 주문한다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이야. 자, 앞에 나달락에 노란색으로 쭉 그어놨던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치?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니까 그렇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쭉 설명할 거야. 즉 그 내용은 뭐가 되는 거야? 공격키 암호화 방식의 원리, 안정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인 거야. 확인되니? 가보자. 책마을 컴퓨터가 받고 있는 정보의 생성자가 내 컴퓨터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책마을 컴퓨터는 내 컴퓨터에 책마을 만세와 같은 의무의 단어를 보내면서 이 단어를 내 컴퓨터의 비밀키 A로 암호화한 후 원래 단어와 암호화된 단어를 함께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공격키 암호화 방식에서는 비밀키 A로 암호화된 정보가 공격키 A로만 해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내 컴퓨터는 원래의 단어와 암호화된 단어를 함께 전송하고 이 두 정보를 전송받은 책마을 컴퓨터는 암호화된 단어를 공격키 A를 해독한 후에 전송받은 원래 단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이들이 일치한다면 공격키 A를 가진 컴퓨터, 즉 내 컴퓨터가 보낸 정보에게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확인이 가다가 정리해보자. 어떤 사람은 자기 컴퓨터가 다 가르쳐준 공격키 A에서 비밀키 A를 알아내면 어쩌나 하고 걱정할지 모른다. 이건 바로 뭐야? 혹시라도 생각하는 반문에 대해서 얘기한다. 근데 그러다라는 쪽도 나왔지. 그치? 즉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이런 기술 쪽으로만 본다면 거의 불가능하다. 즉 그만큼 어떻게 하고 안전하다는 얘기지. 그치?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내려가 봅시다. 따라서 맨날 좀 가볼게요. 따라서 공격키 암호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용해도 좋다고 할 수 있다라고. 즉 이걸 전체는 공격키 암호화 방식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글이라고 볼 수 있지. 그렇죠? 자, 1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문제는 결국에는 문단 정리 문제인데, 자, 여기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팁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마다 거의 매번 강조하는 건데요. 문학이 됐든 비문학이 됐든 간에 저는 지문보다는 뭐부터 먼저 봐라? 문제부터 먼저 봐라라고 해요. 그 이유는 이 문제 같은 경우로 한번 해봅시다. 현재처럼 우리가 지문을 다 읽고 문제로 돌아왔다고 하면 이 문제를 보자마자 다시 어떻게 돼? 지문으로 올라가서 지문과 또 한 번 대조를 해야 돼. 그치? 그러면 불필요한 시간을 단 10초라도 더 쓰게 된단 말이지. 그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를 먼저 봤다면 가달락 읽고 바로 선택지 1번, 나달락 읽고 바로 선택지 2번으로 왔다면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분명하게 문제를 풀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지문보다 뭐부터 먼저 파악하자? 그렇지. 문제를 먼저 파악하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얘기지. 그처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가자고. 만의 경우에 이 1번 같은 문제가 없다면 굳이 문단을 정리하고 오지 않아도 되는데 이 1번 같은 문제가 있을 때는 문단을 빨리 정리하고 와야 되니까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문보다 뭐부터 먼저 보자? 문제를 먼저 보자. 두 번째는요. 좀 더 팁을 더 주면 이런 문단 정리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푸는 문제는 모두 다 오지선다죠. 그치? 그래서 모두 다 5개의 문단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문단마다 앞에 가나다라 마라고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지. 그리고 지문에 딱 보자마자 가나다라 마가 있으면 혹시 문단 정리 문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훨씬 더 빨리 쉽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해되니?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1, 2, 3, 4, 5번의 가나다라 마에 대한 정리, 문단 정리가 어떻게 되냐라고 묻는 건데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가도록 할게요. 답은 몇 번이죠? 그죠? 2번이죠. 그지? 나달라게는 공격키와 비밀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야? 공격키 암호화 방식의 원리에 대해 설명한 거죠. 그치? 그러니까 나와 다가 사실상 같은 내용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로 답은 몇 번? 2번이에요. 자, 다음 문단 가봅시다.
다음 질문 보면 조금 더 이번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첫 번째 문단은 대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지? 그렇지. 화제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이 두 번째 질문의 첫 번째 문단 전체거든요. 얘도 똑같은, 얘도 분명히 화제를 제시하고 있을 텐데 화제를 찾는 방법이 또 하나 쉬운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 한 친구가 있어요. 좀 소심한 친구야. 자신이 원하는 말을 잘 말 못하는 친구라고 봅시다.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뭘 먹을까를 상의하고 있는 중인데, 친구가 자기가 이제 원하는 말을 직접 말하지 못한다면 아마 원하는 말을 간접적으로나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할 것 같아. 예를 한번 들어보자. 뭘 먹으러 갈까? 니들이 원하는 거 다 먹을게. 괜찮아. 근데 오늘은 좀 매운 게 먹고 싶네. 저 근처에 떡볶이 가게 있는데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하긴데요. 떡볶이 관계된 비슷한 말들을 몇 번씩 언급하겠지. 얘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우리 뭐 어떤 단어가 이제 언급되고 있는지 봐볼까? 그렇지. 여기 봐보세요. 언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 글은 적어도 언어와 관계된 글일 것이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자, 글 전체에선 아까도 말했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두 가지로 제일 먼저 전달하고 말하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정리한다고. 그렇지. 대부분은 우리나라 글의 대부분은 60%가 뭐라고? 두 가지. 그래도 마찬가지다 봅시다.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오냐면 언어는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야 지속된다 그래서 당연하죠. 그지? 배우는 아이가 없다면 그 글은 더 이상 맥을 이어갈 수 없겠지. 그지? 가보자. 그러므로 상인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의 운명은 어느 정도 정해진 셈이다. 언어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추려의 인류 역사에 드리워진 빈계에 대해 경고한다. 한 언어학자는 현존하는 북미 인디언 언어의 약 80%인 150개 언어가 빈사 상태에 있다고 추정한다. 사라지는 언어가 많은가 봐.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북부에서는 기존 언어의 90%인 40개 언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는 23개인 160개 언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90개인 225개 언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기존 언어의 약 50%인 대략 3,000개의 언어들이 소멸해가고 있다. 사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 약 600개의 언어는 비교적 안전한 상태에 있지만 세계 언어 수의 90%에 달하는 그 밖의 언어는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소멸할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선생님이 노란색 치는 거. 언어학자는 이런 방식으로 추가해 인류 역사에 드리워진 비교에 경고하고 있대요. 언어학자가 뭘 경고하는 걸까? 언어의 소멸. 그치. 이걸 다시 읽어보자. 언어의 소멸을 경고할 텐데 사실은 이 사람은 언어 자체의 소멸보다는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게 있을 거야. 선생님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어와 관계된 지문에서는 반드시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언어에 대한 가치관, 즉 언어관이거든. 이건 모든 글에서 공통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정리를 들어봅시다. 자, 보세요. 자, 여기도 나왔다시피 세계 언어의 90%에 달하는 그 밖의 언어가 21세기에 끝난대. 자, 간단하게 보자.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건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자, 서술자가 언어에 대해 걱정하는 것, 언어의 소멸 자체보다도 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거예요. 언어는 어떤 나라 언어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소멸된다는 건 본래는 뭘 뜻하는 거냐? 문화의 소멸을 뜻한다. 확인되니? 자, 우리나라에는 우리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라는 문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죠. 우리 엄마, 우리 집, 우리 학원, 우리 선생님. 그치? 자기만을 포함하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라는 말을 쓰죠. 이처럼 우리는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처럼 언어에는 반드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뭘 갖고 있다? 문화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언어의 소멸도 걱정을 하지만 그보다는 그 언어의 소멸로 인한 문화의 소멸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기는 이걸 좀 알고 가셔야 되고 이 지문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와 관련된 특히 공통 언어에 관계된 지문에서는 이런 전제를 깔고 가야 된다. 확인되니? 알아보자. 이거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 이번에 써있죠. 불가분의 관계라고 한다고. 자, 먼저 배웁시다. 언어가 이처럼 대규모로 소멸하는 원인은 중첩적이다. 중첩이 뭐예요? 여러 가지 겹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그 중첩적인 이유엔 뭐가 있나 봅시다. 써놨어요. 1번, 2번, 3번, 4번인데 자, 짧게 갑시다. 1, 2, 3번의 공통점은 뭐예요? 결국엔 그렇지. 사용자의 감소예요. 사용자의 감소. 그럼 4번은 뭐냐? 전자매칭 역사라는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이나 또는 핸드폰 같은 기기들을 말할 텐데 그 핸드폰이나 기기들이 결국엔 뭐로 사용된다? 그렇지. 영어가 많다. 확인되니? 그러면 쉽게
보자. 1번, 2번, 3번은 사용자 수가 감소하는 거고 4번은 직간접적으로 다른 나라, 타 언어의 수용이 많아진다는 거야. 확인되니? 필기는 결국에는 그 언어의 사용 빈도수를 낮춘다는 얘기니까 1번, 2번, 3번, 4번의 공통적인 내용이 결국은 언어의 소멸을 유발시킨다. 확인되니? 가보자. 자, 그럼 물론 우리는 소멸을 강요하는 사회적 정책 움직임을 중단시키는 한편 토착어로 된 교육 자료나 문학 작품,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함으로써 언어 소멸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막을 수도 있대요.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 봐봐. 만약에 정말 막을 마음이 있고 막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들은 이 사람은 막을 수는 있지만 막지는 않겠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 못 막는 이유가. 그 집은 어디 나오나 보자. 나아가 소멸 위기의 전 언어라도 20세기 히브리어처럼 지속적으로 공식어로 사용할 의지만 있다면 그거를 부활시킬 수 있다. 자, 가보자. 갑니다. 합리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나 식물 정도를 보존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언어를 제목이었죠. 못하겠지? 보호할 수는 없으며 어쩌면 그래서는 안 되는지도 모른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라고 이 사람의 생각을 약간 좀 돌려놨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도덕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막지 못한다는 거죠. 가보자. 그럼 어떤 이유가 보자. 어떤 언어 공동체가 경제적 발전을 보장해주는 주류 언어로 돌아설 것을 선택할 때 그 어떤 외부 집단이 이들에게 토착 언어를 유지하도록 강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쉽게 말해볼게요. 자,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이라고 가정지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이 경영하는 공장에 가면 100만 원을 줘요. 근데 외국인이 경영하는 공장에 가면 500만 원을 준다. 5배 이상의 차이예요. 그러면 그 5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당연히 외국인 경영자와 대화를 해야 되니까 왼손을 써야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어디 걸렸어? 그렇지. 500만 원 주대로 갈 것이고 언어 또한 영어나 외국어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영어로 인해 또는 외국어로 인해서 원래 사용하고 있던 토착어는 점점 좀 소멸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그 사람들에게 야 너는 왜 본토 언어 안 써? 니네 토착어 안 쓰니? 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는 거죠. 확인되니? 보자. 또한 한 공동체 내에서 이질적인 언어가 사용되면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전 세계 언어의 50% 이상이 빈사 상태에 있다면 이를 그저 바라볼 수는 없다. 봐봐. 그 말은 그냥 가만히 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막을 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확인이니? 왜 우리는 위험에 처한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나? 자, 이거 봐. 물어봤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그리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비문학 글들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논설문이나 설명문이에요. 어떠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거나 또는 자신의 주장을 펼쳐내버리거든. 그럼 이러한 설명문이나 또는 논설문에서 몰라서 물어보는 일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겠어? 그렇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확인되니? 가보자. 언어적 다양성은 인류가 지닌 언어 능력의 범위를 보여준다. 언어는 인간의 역사와 지리를 담고 있으므로 한 언어가 소멸하는 것은 역사적 문서를 수정한 도서관 하나가 통째로 불타엎어지는 것과 같다. 즉 아까 했던 말 뭐와 똑같아? 결국엔 언어의 소멸은 결국 문화의 소멸을 유발한다. 이거지. 그치? 했던 말 똑같잖아. 그치? 또 언어는 한 문화에서 시, 이야기, 노래가 존재하는 기반이 되므로 언어의 소멸이 계속되어 소수의 주류 언어만 살아남는다면 이는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까지 해치는 살이다. 결국은 뭐 아까 했던 선생님이 했던 말 똑같은 거지? 언어의 소멸은 뭘 뜻한다고? 그렇지. 문화의 소멸을 뜻한다. 이 사람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언어 자체의 소멸도 걱정하지만 언어의 소멸로 인한 문화의 소멸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인되세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2번 문제. 이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자, 보시는 바처럼 1번부터 5번까지 답은 몇 번이죠? 그렇죠. 3번이죠. 실질적으로 3번 되게 쉬웠어요. 3번 보시면 전문가의 견해를 기대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전문가라고 한다면 교수나 또는 박사 또는 연구원이라는 말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말은 나온 바가 없었어요. 그렇죠? 확인됐습니까? 답은 3번이요.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아까 접근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위에 나온 첫 번째 문단에서도 같은 말이 반복돼 나올 것 같아. 그렇지? 화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화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같은 말이 나올 텐데 어떤 단어가 반복되나 보니까
요런 단어가 있네. 그치? 소비라고 하는 말들이 꽤 반복되겠다. 그치? 그 중에도 다운표로 묶여 있지. 소비 행위라고 하는 부분에 아마 핵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것 같아요. 가보도록 합시다. 쇼윈도는 소비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적 표상 중에 하나다. 책을 읽기 전에 표지나 목차를 먼저 읽듯이 우리는 쇼윈도를 통해 소비 사회의 공간 텍스트에 입문할 수 있다. 텍스트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한 모든 임무를 이루는 용어다. 쇼윈도는 소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공간 텍스트다. 라고 나왔어요. 자, 쉽게 말해봅시다. 우리 길을 가다 보면 뭘 보지? 그렇지. 옷가게에서 오면 옷가게에서 옷을 광고하기 위해서 마네킹에 입혀놓은 부분이 이렇게 이 창 안에 있지. 그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쇼윈도라고 하고 그 쇼윈도는 되게 뭐 하기 위한 행위라고? 소비를 유발하기 위한 행위다. 이해되니? 가보자. 기호와 기름에 따르면 소비 행위는 이런 공간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의사소통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쉽게 말해봅시다. 옷을 판매하는 사람이 굳이 마네킹에 예쁜 옷을 입혀서 세워두는 이유가 뭐야? 그래, 판매를 좀 더 유발하기 위해서겠지. 이해되니? 또 소비자는 길을 가다 그 옷을 보고 예쁘다 또는 안 예쁘다라고 판단을 해요. 결국은 그 예쁘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는 사실 소비할 의향이 있음을 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치. 이것이 결국은 이 마네킹, 즉 쇼윈도라는 공간을 통해서 소비자와 그 다음에 생산자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인되니? 자,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옷가게의 쇼윈도에는 마네킹의 멋진 목걸이를 한 채 붉은색 스커트를 날씬한 허리에 감고 있다. 환한 조명 때문에 마네킹은 더욱 선명해 보인다. 길을 걷다가 환한 불빛에 이끌려 마네킹을 하나씩 살펴본다. 마네킹의 예쁜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참 날씬하고 예쁘기도 하네. 저 비싸 보이는 목걸이는 어디서 났을까? 짧은 스커트가 눈이 부시네. 나도 저 마네킹처럼 되고 싶다. 라는 생각에 곧 옷가게를 들어간다. 자, 노란색 책 찍혀놨어요. 나도 마네킹처럼 되고 싶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위에서 말했던 그렇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의사소통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확인되니? 우리도 그렇잖아. 길 가다가 보면 물건을 보지, 그지? 슈퍼마켓에 가도 마찬가지고 진열되어 있는 과자 내지는 핸드폰 가게에 있는 그 신용 핸드폰을 보고 야 저거 물건 좋다 괜찮다라고 보고 물건을 사려고 한번 들어가서 물어도 보는 거잖아. 그렇지? TV에 나오는 광고도 마찬가지. 확인됩니까? 자, 가보자.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어떤 과정이에요? 소비 행위의 과정이에요. 일련의 과정은 소비자가 쇼윈도라는 공간 텍스트를 읽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공간 텍스트는 세 개의 층이 표층, 심층, 서사로 존재한다. 위에서 지금 바로 친구를 표층, 심층, 서사라고 정리해놨어. 그럼 분명히 표층, 심층, 서사가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돼. 우리 모르니까, 그지? 그러면 이 글에는 분명히 표층, 심층, 서사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그치? 가보자. 표층층에는 쇼윈도의 장식, 조명, 마네킹의 모습 등과 같은 감각적인 층이다. 쉽게 말하면 뭐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옷가게에서 마네킹에게 옷을 입혀놓고 조명을 예쁘게 이렇게 각도를 맞춰놓는 거 확인되니? 자, 심층층에는 쇼윈도의 가치와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층이다. 쉽게 말하면 뭐야? 이 물건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스커트, 빨간 스커트 하나만 그냥 걸쳐놓은 것보다는 빨간 스커트에는 어떤 브라우스를 그리고 어떤 신발을 걸쳤을 때 함께 했을 때 더 예뻐지는지를 꾸며주는 거라고. 세 번째 보자. 서사층위는 표층층위와 심층층위를 연결하는 층위로서 이야기 형태로 존재한다. 서사층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상호작용한다고 즉 서로 의사소통한다고 말했었죠. 생산자는 텍스트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이야기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쉽게 말해볼게요. 우리 TV에 나오는 광고로 봐보세요. 아파트 광고가 나옵니다. 그치? 아파트 광고를 보면 보통 뭐가 예쁜 연예인, 잘생긴 연예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다 이 아파트에 사면 화목해진다, 행복해진다는 걸 보여줘. 그치? 뭐 아파트만인가?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이 차를 타면 되게 멋져진다는 걸 보여주잖아. 커피도 마찬가지다. 이 커피를 먹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삶이 넉넉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를 준단 말이야. 그치? 이야기 형태로, 스토리 형태로 가보자. 소비자는 이야기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와 가치를 해석한다. 나도 저 아파트 살면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저렇게 되고 싶어라고. 이런 소비의 의사소통 과정은 소비자의 서사 행로를 설명될 수 있다. 이 서사 행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그럼 네 가지가 뭔가 보도록 합시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구체적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소비자가 제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즉 앞에 처음 나왔던 걸로 따져보자. 표층,
이걸로. 잠깐만 다시 앞으로 돌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휴층충, 그치? 여기서 나와 있는 것과 심층충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는 관심을 갖게 되는다. 제품에 대해서, 그치? 그 부분 다시 한번 가도록 할게. 자, 보자. 소비자가 제품에 관심을 시작한다 하는 과정이다. 이때 소비자는 쇼윈도우 앞에 멈추어 공간 텍스트를 읽을 준비한다. 라고 눈에 띄는 거야. 저 옷 예쁘네? 라고. 두 번째는 소비자가 상품을 꼼꼼히 관찰하는 겁니다. 저긴 뭐가 있지? 라고 확인되니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쇼윈도우와 쇼윈도우의 구조물을 감상한다. 세 번째는 소비자가 상품에 부여된 가치를 해독하는 것이다. 즉, 이 상품을 사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이미지, 즉 생산자가 만드는 이미지를 보는 거야.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쇼윈도우 텍스트에 내재된 가치를 읽어내게 된다. 네 번째,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는 과정이다. 즉, 좋다, 나쁘다라. 쉽게 말해볼게요. 이걸 예를 한번 들어서 이번 여름 휴가 때 관심을 가진 게 뭐였냐면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 좀 큰 오토바이를 한번 사보고 싶은 처음으로 관심을 좀 가졌어요. 자, 그럼 봅시다. 그 오토바이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자. 첫 번째, 소비자가 제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선생님은 뭐에 관심을 가졌다고? 그렇지. 큰 헐리데이 리스라는 오토바이에 관심을 가졌어. 두 번째, 소비자가 상품을 폼프를 발달한대요. 선생님 그래서 홈페이지도 가보고 대형 매장에도 가보고 카탈로그도 한번 봐봤단 말이야. 집 관찰하는 거지. 여러 개의 제품들 중에 뭘 살 건지를.